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마음 공부는 삶이 고통이라는 그 거짓에서 우리를 구출해주지만 현실과 동떨어진다면 그 또한 존재 가치가 있을 수 있을까? 시대에 좌절하는 몇 분의 댓글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고 오랜 동안 생각을 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언지,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지. 책을 들어도 들어오지를 않았다. 그래, 지금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 부동산은 말도 안 되게 올라버렸고 월급은 그대로이고 나만 가난한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다. 사람들의 좌절이 느껴진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 그 어떤 상황도 절대로 그대로 고착화되지는 않는다는 것. 삶이 자주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듯이 삶은 항상 1 더하기 1은 2라는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듯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그대로 견고하게 영속할 거라는 믿음은 단정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런지 그 근거를 하나 추론해보자. 지금 인류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역사가 도래하고 있다. 기존의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끝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인간 역사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중 핵심은 단 한 번도 자원이 균등하게 배분된 적이 없었다는 것. 언제나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있었다는 것. 크게는 국가와 국가 간, 작게는 한 국가의 계급 간,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차별은 이제 완전히 사라진다. 영원히. 절대로 불가능했던, 소설로만 존재하던 그 유토피아가 도래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인류사에 다시 올 수 없는 무한한 기회가 끝도 없이 쏟아지고 있다. 마치 서부시대에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 그 땅을 소유한 것처럼 그 기회의 자원은 넘쳐날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왜, 어떻게? 우선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평등한 사회구조와 균등한 교육의 기회. 대표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 급속도로 짧은 시간에 발전한 국가들은 모두 그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인도나 태국과 필리핀 등 아세안의 많은 국가들은 계급제나 토착화된 외래 자본 권력으로 인해 부의 지독한 편중이 이루어져 있고 결국 소수의 이익을 위한 구조가 영속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기회의 자원이 공유되고 있지 않다. 단 한 번도 평등한 적이 없었던 인류. 언제나 소수가 지배력을 행사했고 그 몇몇에 의해 인류는 늘 큰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 유럽의 중세에는 평생을 허리 한번 제대로 피지 못하는 농노의 삶으로, 산업혁명의 경랑 속에선 평균 수명이 40살에 불과했던 탄광 노동자의 삶으로, 대량 생산 시대가 도래해서는 저임금의 노동자로, 그렇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피라미드의 하층부를 지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이 평등해진다. 대량 생산 시대에 모든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었던 구체제, 그중 언론 권력은 이미 상실되었고 정치 권력은 장차 하나의 롤모델로 통합될 것이며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던 은행의 자본 권력은 곧 붕괴된다. 그리고 이 모든 권력이 지구상 모든 개인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진다. 이것이 기회의 자원의 공유이다. 그럼 대체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 (1989년) 미국에서 조용히 논문 한 편이 발표되었고 이윽고 전세계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바로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영원할 것 같았던 냉전은 종말을 구하고
드디어 공산주의는 몰락하고 자유민주주의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예언이었고, 거짓말처럼 이듬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그 이듬해 소련 연방은 해체되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의 지위를 굳건히 해왔고 이 또한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2008년 서프라임 모의 사태로 촉발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저항과 회의는 미국을 휩쓸었고, 이 모든 걸 예견이라도 한 듯 한 얼굴 없는 천재에 의해 인터넷에 조용히 논문 한 편이 게재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비트코인이 처음으로 채굴되었다. 그것이 모든 시작의 출발점이었다. 그리고 2020년 마치 누군가의 퍼즐처럼 시작된 팬데믹과 무제한으로 쏟아지는 달러 덕에 사람들은 비로소 종이돈의 무력함을 깨달았다.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은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었고, 그 결과 소수가 독점하던 화폐 금융 권력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통화, 즉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한다. 1971년 미국 닉슨 정부 이전, 달러는 금으로 교환할 수 있었던 하나의 증서였지만 금 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돈은 아시다시피 종이에 불과하다. 단지 그 종이에 우리가 신용을 부여하고 가치가 있다고 모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런 가짜 돈으로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버블을 만들고 또 그 정점에서 버블을 꺼뜨리며 소위 창조적 파괴를 통해 지금껏 성장해왔다. 버블에 편승한 자는 부를 쌓아왔지만 그 파괴에 휩쓸린 사람들은 재산을 잃게 된다. 이 모든 게 그 가짜 숫자로만 존재하는 명목화폐 노름이다. IMF의 직격탄을 맞았을 때 당시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튼튼하다는 발언을 하고 온갖 비난의 화살을 맞았지만 실상 그 말은 너무나 정확했다. 국제 투기 세력의 조종으로 촉발된 태국 바트와의 폭락을 시작으로 자본의 급속한 이탈로 우리는 달러의 부족으로 실질적 자산을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내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빌린 돈은 우리 계좌에 들어온 적도 없이 바로 채무탕감의 숫자로 사라졌다. 그런 식으로 특정 계층은 누군가의 재산을 끊임없이 자신들의 지갑으로 이전 내지 강탈해 갔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다시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도 스케일이 남다르게 전 지구적으로. 무제한으로 풀린 달러와 이에 따른 자산 가격의 역사상 최고의 버블. 여기에 종착역은 과연 어디일까? 역사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난 버블이 존재했던가? 이 버블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행복의 단잠에 빠져있을 것이고, 기회를 놓쳤다 생각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박탈감과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종국에는 이 모든 결과가 평등해지는 순간이 온다. 아니, 이미 왔고 또 오고 있다. 기존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가 임박해 있다. 다시는 장난질로 사람들의 부를 강탈해 갈 수 없게 된다. 엘살바도르에서의 비트코인의 법정화폐가 시사하는 바는 어쩌면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과 구글의 양자 컴퓨터 개발보다 큰 의미를 지닐지도 모른다. 비록 인류는 언제나 불평등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는 유사일에 인간이 가장 풍요를 누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유럽, 한국, 일본 등 일부 산업화된 국가들이 가지는 특권일 뿐, 우리가 해외를 여행하고 친구를 사귀고 국제결혼을 한다 할 때 아직도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인도, 남미, 아랍과 중국의 낙후 지역의 절대 빈곤층은 대부분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인구만 해도 수십억이다. 그들은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도, 그래서 제대로 된 직업도, 심지어 은행 계좌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다. 기회를 준 적도 없으면서 은행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신용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들을 주무른다. 그들의 돈으로 이자놀이를 하면서도 그들 위에 군림해왔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 새로운 금융 자원이 만들어낸 생태계는 이 모든 걸 날려버린다. 그 수십억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생태계 속에서
은행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온갖 자원을 사용하며 제도권 편입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비로소 금융에 눈을 뜨게 된다. 각 개인이 공급하는 유동성으로 내가 은행의 역할을 하며 이자를 받고 기존엔 꿈도 꿀 수 없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10%가 넘는 이자를 받고 그 누구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대출을 하고 기존 시스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자산 증식의 수단을 경험하게 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을 이용하지 않게, 아니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다. 이렇게 은행은 더 이상의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그건 기존 구체제 붕괴의 시작일 뿐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로 통합되는 세상. 모두가 이제 하나의 가치관을 공유하게 된다. 합리적이고 부당하지 않은 정치 권력에 대한 강렬한 욕구. 유튜브의 발달로 통제된 미디어 하에서 편집된 진실을 전달하던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과거처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다. 지금의 아이들은 진짜 멋있고 좋고 끝내주는 그런 핫한 문화를 보고 듣고 소통하며 자라고 있다. 그들에겐 더 이상 구태가 용납되지 않는다. 그 표상적 이해가 태국과 미얀마의 군사정권에 대항하는 젊은 세대들이다. 이 시위의 주축은 유튜브를 보며 자란 10대와 20대이며 이들의 눈엔 과거를 답습하고 있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는 것이다. 이제 미래의 세대들에겐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수많은 국가의 롤모델이 입력되었고 그것이 미래의 그들의 지향점이다. 미얀마의 젊은이들이 지금의 싸움에서 이기면 한국, 지면 북한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동일한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로 통합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래는 경제와 문화가 통합된 단일한 사회가 그 지향점이 된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통합이 될까? 어떻게 이들이 한데 묶일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금융자원이 모두에게 배분되어 소외되는 사람이 사라지고 문화적으로 합리적 민주주의가 모두의 롤모델이 되고 그리고 이들은 메타버스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실현이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던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의해 가속화된다. 경제와 문화의 통합을 위해 인터넷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타링크의 수만 대의 위성은 지구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모든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며 그렇게 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각성을 하고 금융을 통해 제도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메타버스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냥 인터넷으로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메타버스가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기아와 내전에 내몰려 생존을 위협받던 이들이던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으로 동물만도 못한 순환을 받던 이들이던 아니면 일론 머스크처럼 한 나라의 GDP를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부자이던 이들 모두가 평등하게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누구를 동정하지 않게 된다. 모든 이들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아바타를 가지고 진짜 같은 가상 공간에 한데 모이고 가상의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가상의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서로 만나고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렇게 모든 삶을 살게 된다. 이미 가상세계를 구축하는 가상의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왜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을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의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가장 중요한 건 대량 생산 시대에 낳고 자라 모든 사고의 근본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기에 그걸 하루라도 빨리 깨고 나아가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는 한 나라에 얽매여 살 필요도, 반드시 노동이나 근로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지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 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할 필요도,
반드시 정해진 나이에 정해진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필요 없게 된다. 그 어떤 구별도 차별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 두려워하는 대상의 일자리는 대량 생산 시대의 산물일 뿐. 그 대신 수많은 다른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드론 등의 발전으로 인한 물류의 혁신과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에겐 시간과 거리에 대한 제약이 급격히 사라지며 인류는 곧 노동과 근로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며 그 대신 다른 가치를 창출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왜 사진 한 장에 불과한 NFT가 수백 수천만 원을 넘어 수십억의 거래가 될까?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순간 시스템이 내 대신 일을 하며 가치를 창출한다. NFT로 게임을 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것이 미래 사회다. 우린 더 이상 어디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다. 우린 더 이상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재단해 놓았던 그 틀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 모든 사람이, 모든 국가가 아무런 차별 없이 통합된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 누군가의 가치평가를 받아야 했던 그 모든 기준들도 완전히 사라진다. 기존에 우리를 올가매던 그 어떤 속박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평등과 완벽한 자유의 시대. 이것이 바로 인류 유토피아의 도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드라마틱하다. 모든 게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Sinalibangan ko rito eh. Bisa nakaka 100 na laro na huwag mawala yung action. Yun ang ano namin, panalangin namin sa Panginoon, sana huwag mawala. Kahit konti, kumikita kami. Kahit pa paano, pambili namin ng gamot, siyempre. Kami matatanda na, puro gamot na lang. And then, hindi lang pang araw-araw yung niraos niya. Binayaran niya lahat ng bill namin, ng utang namin. Siyempre, naging thankful ako kay Axie dahil I have my younger brother and sister, but that's why I need to help. I guess the highest earning possible in that is 15,000 per month. But that's fine because the regular jobs I see here in the Philippines, they offer 10,000. Now, anybody around the world can play and make money playing. And it makes perfect sense once you dig into the numbers. So it's really incredible. It's a unique opportunity. And if it's done right, it truly can be game-changing.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세계사 교과서에 실려있던 한 장의 삽화. 허리를 잔뜩 구부리고 웅크린 채 석탄을 캐고 있던 한 소년. 소년의 소원은 아침으로 하얀 빵과 달걀 후라이를 먹어보는 것이었다. 산업혁명의 경랑 속에 탄광 노동자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의 비참한 삶.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사를 했고 바로 앞엔 국내 최대 규모의 유통시장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도했던 장면들은 지금껏 내가 알던 세상과 너무나 달랐다. 지극히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시장에서 흘러나온 부스러기들을 주워 모아 길가에서 팔고 계시던 모습에서 난 세상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적어도 당시까지 내가 아는 한 게으르게 사는 한국 사람은 없었다. 누구나 헌신적이고 누구나 치열하게 살았다. 그런데 왜, 어째서 그분들은 그 추위와 땡볕의 길가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노동을 하셔야 했을까? 사람들은 말한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삶을 영위하려 한다면 우리가 마시는 소주 한 병이 5만 원이 돼야 하고 우리가 신는 나이키 한 켤레가 50만 원이 되어야 한다. 그게 지금의 시스템이다. 바로 한정된 자원. 자원. 하지만 이제 역사가 달라졌다. 금융과 정보의 자원이 무한대로 공유되는 세상. 더 이상 인간은 기존 방식의 노동을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인간은 평생을 바쳐 생계를 위해 그런 노동을 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인간은 누구의 속박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인간은 자아를 찾아 껍질을 깨고 나아간다.